가장 쇼킹했던 외도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바람이 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이면 오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혼에는 고려할 사안도 너무 많고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혼에 관한 기초적인 절차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이혼 제도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에는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우리가 조정 절차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조정 절차는 쉽게 얘기해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은 쉽게 말해서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하는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혼하겠다 이런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것, 위자료가 될 수도 있겠고 재산 분할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자 누구로 정할 것인지, 친권자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사실상 부부간에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다만 그 재산 분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자료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혼이 되고 나서도 따로 절차를 통해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협의할 때 그 합의서를 잘 작성을 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조정 신청을 해서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분들을 법원에서 이제 추후에 다시 분쟁이 없도록 좀 잘 정리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결국은 재판상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일단 법원에서는 이혼할지 말지 이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혼을 성립을 시키는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누군가 배우자 중 일방이 바람을 폈대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를 했대거나 하는 유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가 혼인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가사나 육아 또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그 기존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감소되는 걸 방지하는데 어떤 일정 부분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돼서 이 부분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는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미성년 자녀에 관한 건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데 양육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키울 건지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친권자는 최근에는 양육자로 지정되는 사람에게 같이 지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 양육자 함께 지정을 하고, 그리고 면접 교섭일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 그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결 결과를 받아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이혼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그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같은 경우도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건가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한다면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는데요. 다만 우리가 재판상 이혼 절차 중에서도 이제 쌍방 합의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중간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선에서 합의가 된 그 금액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위자료가 책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정이 많이 상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때에는 이제 소송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서 법원에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선을 정해서 판단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혼을 할 때 법원에서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같이 돈과 관련된 문제도 일괄적으로 판단해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그리고 재산분할 액수를 각각 판단을 해줍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혼인 파탄의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다. 특히나 성격 차이 파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쌍방 뭐 비슷한 정도의 유책성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혼인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는 양쪽 위자료 청구를 각각을 기각을 시키고 양쪽 다 위자료 없이 그렇게 이혼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한쪽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또는 한쪽이 폭력을 행사를 했다거나 또는 한쪽이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유기를 했다거나 누군가 한쪽의 유책성이 분명한 사안의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정하고 그리고 각자에게 적당한 이제 재산 액수를 정해서 재산 분할금을 각각 지급을 하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케이스 아니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거가 명백하고 한 경우에는 혼자 나홀로 소송을 해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 이혼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혼 소송이 쉽게 끝나거나 빨리 끝나질 않습니다. 기본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많고 심할 때는 2년, 3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법원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어떤 본인의 주장을 좀 효과적으로 현출을 하고 증거도 좀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방식을 우리가 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 소송을 할 때는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게 좋고요. 특히나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우리가 혼인의 파탄에 뭐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돈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녀가 특히나 어린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녀를 어떻게 뺏기지 않으려고 또는 뺏으려고 이제 무리를 두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자로 지정이 된다면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오시는 의뢰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납치하듯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 가끔씩 있고요. 그리고 아이 잠깐 보겠다. 잠깐 뭐 바람 좀 쏘이고 올게. 이렇게 밤 9시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남편분이 아이 잠깐 바람 쏘이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밤 9시 정도에 1살짜리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안 들어왔어요. 엄마는 이제 그날 밤에 애가 안 들어오고 남편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제 막 어딘가 막 알아보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이를 못 찾았죠. 남편도 연락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와보니까 집에 갑자기 자물쇠 4개가 잠겨있는 거예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겉에서 자물쇠 4개를 잠그고 안에 짐을 다 빼고 밖으로 다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미성년 약취 유인죄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훅 데리고 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형사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죄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나는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양육자로 지정이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가 그 어릴수록 성장을 할 때 하루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걸 놓치기 싫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사실 벌어지는데 이거는 부부간 합의가 잘 된다면 공동 양육과 유사한 정도로 면접 교섭을 충분히 해주고 하는 방법 또는 비록 이혼은 하지만 집 가까이 아파트나 뭐 같은 동의 아파트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이 양육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좀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좋은데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서로 감정이 너무나 안 좋고 그리고 한쪽이 아이를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서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본인이 당한 고통에 대한 보복이래 든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또 그런 아이를 수단으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까 저희가 이혼 방법 설명해 주셨을 때 조정 이혼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조정 이혼은 무엇이고 요거에 대한 장점은 뭘까요? 조정 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하나예요. 완전 협의 이혼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인데 법원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게끔 조정위원들이 좀 도와주고 조정 판사님이 좀 도와주시고 뭐 그렇게를 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조정 이혼을 많이 하냐면은 일단 양쪽이 원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합의점을 찾을 만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정 이혼도 가능합니다. 근데 양쪽의 이견이 큰 경우에는 사실상 조정 이혼이 어렵습니다. 조정 이혼의 장점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협의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돼요. 법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본인이 협의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조정이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은 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달 이상이 걸립니다.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이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보다 좀 더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하는 케이스 중에서 연예인들도 사실상,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재벌들도 법원에 출석을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아마 협의를 다 하셨을 거예요. 협의사항 다 하고 쌍방 뭐 이렇게 이혼을 하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자라고 다 협의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법원에 출석을 직접 하지 않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그 조정으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조정 조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거나 할 때, 혹은 재산 분할금을 안 줄 때, 위자료를 안 줄 때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정으로 이혼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또 들어올 수 있고 해요.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이제 작성을 하는 협의이혼의 그 합의서라는 게 사실상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한마디로 어떻게 적어놨지만 그게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문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뭐 이 돈을 사실 위자료 명목으로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쌍방 합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건 위자료가 아니고 재산분할이었어요. 위자료 소송을 따로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 이혼으로 하면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격 차이 이혼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성격 차이의 정도가 너무 극심해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중대한 정도다라는 평가가 있어야지 이혼이 되거든요. 물론 양쪽 다 이혼을 원한다 하면은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 판결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성격 차이로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단순한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정도가 있고, 그 정도가 극심하고 양보가 전혀 없고 해서 이 정도는 이런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는 파탄이다 라고 보일 정도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심해져가지고 별거 생활이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 별거 기간이 오래되고, 그 다음 서로 쌍방 교류가 없고, 그리고 뭐 한쪽은 혼인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혼인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뭐 악담을 하고 있고, 상대에 대한 불만만 가득 표현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면은 변호사님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그럼요. 네, 오시면은 제가 이거는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그러니까 외도로 인한 이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장 내 불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플을 통한 외도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외도가 많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들키고 안 들키고의 차이인가 싶을 정도로 외도는 굉장히 많고요. 다만 이제 외도가 문제가 돼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의 상대방인 그 상간자들에 대한 민사소송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태도를 보니까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협조를 하더라, 상간자에게 협조를 하더라, 혹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더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의견을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혼을 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로 인한 바람이 절대 뭐 합리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회성이다, 혹은 뭐 정말 실수다, 그리고 뭐 배우자가 이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만 습관성 바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바람을 피고 끊임없이 이제 제3자를 만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혼부부 이혼이었는데 1년의 기간 동안 매일같이 클럽에 가서 총각 행세를 해가면서 이제 여자들 번호를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매일같이 이제 다음날 되면은 어제 잘 들어갔냐, 어제 너 느낌 되게 좋았는데, 이런 메시지를 복붙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여러 명한테 보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뭐 그런 케이스도 봤고. 그럼 그런 경우는 뭐 남자가 외모가 엄청 잘생긴 건가요? 실제로 봤는데 남자가 외모가 괜찮은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남자도 다양하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좀 잘한다든지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좀 허세가 있어요. 그래서 허세가 있으신 분 좀 조심하세요. 가장 쇼킹했던 외도의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쇼킹했던 사건, 이건 거의 탑3 안에 드는 건데,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사촌 동생이랑 사촌 누나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의 상대방이 누군지 처음에 모르고 소를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형님이었었던 거죠.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더 쇼킹한 건 뭐였냐면, 이 사촌 남동생이 사촌 누나와 깊은 뭐 어떤 정서적인 애정관계라기보다는 파트너십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심지어 사촌 누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도 상대를 향해서 소를 제기하고 했지만은 소송에서는 기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탑3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혹시 말씀해 주실 이건 수 차차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차차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돈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돈 문제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데 누군가가 너무 상대방에게 야박하게 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낭비벽이 너무 심한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뭐 사업을 한든지 뭐 이런 걸로 주식 투자를 한든지 코인 투자를 한든지,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좋지 않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있었던 케이스 중에서는 이제 본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이제 그게 좀 잘 안 돼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부모님, 시부모님 명의로 또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걸로도 사업을 했는데 또 잘 안 되고, 그리고 아내 이름으로도 뭔가를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 아내가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케이스에서 또 이제 그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 혼인관계를 유지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원만한 가족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또 이 남편이 바람이 나고, 게다가 심지어 장인어른이 이제 자기 딸이 좀 지금 사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사위가 좀 일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인데 이제 휴대폰 못 만드니까 휴대폰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일을 하라고, 뭐 월급 같은 거 들어오면 다 압류를 당하니까 이제 그 장인어른 명의로 계좌도 하나 개설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제 사위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장인어른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비대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까지 이제 대출 때문에 이제 채무를 지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사실 변호사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혼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현명한 판단이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부분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조정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마무리하려면 빠르면 6개월, 길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법원에서 재판이 있거나 조정이 있을 때마다 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의견을 밝혀야 하고 서면도 여러 번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법원에 참석하고 서면을 작성을 하고 이런 거를 이혼 경험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진행을 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 긴 기간 이혼이라는 그늘 속에서 혼자서 버텨야 되는데 이제 보통 요즘 분들은 바쁘시잖아요. 바쁜 일상을 보내기도 빠듯한데 이혼까지 해야 하는 상황, 이런 게 보통의 분들이라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단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면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안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을 하느라 불리한 결과를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에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에 적절하게 반박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을 계속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법원에 출석을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거나 또는 아이를 키우거나 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일상을 살아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은 기존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혼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혼을 처음 고민하시거나 또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혼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담은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